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가수의 무대 영상을 눌러보았다가 그 댓글창이 갑론을박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대 영상이 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있었던 건데요. 얼굴만 예쁘고 잘생기면 다냐? 저게 가수라고 할 수 있냐? 입만 번긋할 줄 아는 게 붕어 같아 보인다. 몸치가 따로 없다. 이런 비판이 대세였는데 거기에 반박하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외모 지상주의 시대인 거 모르냐? 요즘 시대에 얼굴이 잘났으면 그게 바로 능력인 거지. 달리 뭐가 능력이냐? 이런 반박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생각을 해보면 요새뿐만 아니라 옛날 가수들도 전부 멋쟁이였고 꾸미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으며 매력적이었던 듯 싶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노래를 잘하고 그 노래가 히트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수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매력이라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레 누군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톡톡 사연에 제 경험담을 보내보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이 누군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어져서 그런 것이고요. 제 외할머니의 소개로 시작을 해보아도 될까요? 제 외할머니 되시는 분께서는 말이죠.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 살았던 동네에서 좋다고 하는 신식 물건이라든지 희귀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죄다 우리 집에만 있었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우러러 봤었지. 그 눈빛들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동경과 선망이 한데 섞여 있었던 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구나. 어렸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 외할머니의 눈빛에는 한 줌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제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그럭저럭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머리가 무척이나 비상하신 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결코 범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중지추인 법이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지니신 그 잠재력, 기계, 배짱 이런 걸 알아보시고는 앞길을 열어주고자 하셨던 분들이 그 주변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으며 외할아버지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단언컨대 나는 나를 믿어주었던 그분들을 단 한 번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었단다. 굳세고 대쪽 같으신 분이었죠. 외할아버지께서는 후일 부잣집에서 난 외할머니를 만나셨고 금전적으로 든든한 뒷배까지 두시게 되어 더욱 날개를 다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부잣집 핏줄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그 집안은 남존여비 세상에 찌들어 있었죠. 옛날이었으니까요. 여자가 드세면 안 되고 남자의 앞길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조용하고 진실되게 내조라 하는 것만이 도리라고 여겼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께서는 결혼을 하신 후에 조용히 내조만 하셨고요. 한마디로 현모양처이셨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외할아버지를 향해서 장가 잘 들었다. 마누라 잘 얻었으니 부럽다. 고 그런 소리를 던지고는 했었다네요. 참고로 알려드리자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미남이라고 불리실만 하였어요. 미남형 얼굴의 소유자이셨고요. 반면에 외할머니께서는 아주 평범하고 적당히 수더분한 인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대신에 외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옛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자치고 키가 좀 크신 편이었다는 게 있네요. 외할머니의 유전이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외삼촌, 이모, 그리고 제 친정엄마까지 세 분 다 키가 성인 남자, 여자 평균 신장을 웃두셨거든요. 외할머니께서는 진정한 내조란
바가지가 안에서 안 새는 것이라고 믿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자식들에게 무척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외삼촌이 한때 헛바람이 들어서 막무가내로 구시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그때 외할머니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강한 회초리를 꺾어 오신 뒤 그걸로 외삼촌의 종아리를 한 대 치셨고 그 다음으로는 당신의 다리를 직접 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번갈아서 회초리를 치셨던 거예요. 그 모습에 외삼촌은 충격을 크게 받으셨고 외할머니의 다리에 피가 흐르는 걸 보신 뒤로 마음을 고쳐 잡수셨죠. 방황이 멎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모가 동네 불량배와 눈이 맞아서 한창 시시덕거리며 밖을 쏘다니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아신 외할머니께서는 당장 커다란 가위로 이모의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버리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써서 그 불량배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신 뒤 그 동네를 아예 떠나도록 만드셨고요. 여지를 안 남겨두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한다면 하는 분이시구나. 잔잔한 물 같으신가 하면 타오르는 불 같으시기도 해. 그리고 그런 일화들을 몇 번 목격하신 친정엄마는 한없이 눈치를 보게 되셨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당시에는 원체 소심한 기질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방황이나 반항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속으로만 실컷 상상하는 거에 그치는 분이었죠. 직접 실현으로 이어갈 엄두는 절대 못 내셨어요. 외삼촌과 이모 두 분 다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암만 해도 외할아버지의 비상한 두뇌 그 유전을 물려받으신 게 분명하였죠. 그러나 친정엄마에게만 해당이 안 되었어요. 돌려서 표현할 필요가 없이 친정엄마는 머리가 몹시도 나빴거든요. 왜, 저희 삼남매 중에서 저만 머리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혹시 누가 저한테 까마귀 고기라도 먹인 거 아닐까 싶어요. 기억력도 안 좋잖아요. 괜찮아. 너무 그렇게 상심할 것 없어. 세상에는 말이다. 천재가 있으면 범죄 또한 있는 법이야. 어머니, 오빠하고 언니는 면상들도 반질반질하니 볼만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예요? 머리도 나쁘고 면상도 나빠요. 소심한 자식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불평과 불만으로 발을 구르셨고 외할머니께서는 한숨으로 머리를 짚으셨죠. 저는 왜 머리도 얼굴도 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속상해요. 짜증이 난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은 내가 그저 넘길 수가 없구나. 네가 왜 얼굴을 나를 닮았니? 뭐가 닮았다는 거니? 나를 닮았으면 지금 네 얼굴이 더 어여뻤을 것이다. 너는 하필이면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딱 얼굴에 단점만 교묘히 가져다가 섞어놓은 얼굴을 지녔어. 그런 식으로 물려받은 네가 운이 치질이도 나쁘고 재수가 없었을 뿐이란다. 어머니, 차라리 저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지 마시고요. 아이고, 내가 작정을 알고 말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얘, 울지 마라. 너도 너 나름의 쓸모와 재주가 있겠지. 그리고 이 다음에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줄게. 좋은 혼처를 찾아줄 테니까 지금 그렇게 울 것 없어. 결국 시집만 잘 가면 장땡이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들었니? 뭐예요, 어머니? 저는 그냥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라는 것인가요? 네 언니처럼 똑똑한 여자한테도 시집이나 갈 거면 장땡이라는 말이 통하는 법인데 너는 두말을 할 필요도 없이 시집만 잘 가면 그만 아니겠니? 내가 살아온 바에 따르면 그렇단다. 모름지기 여자가 시집이나 잘 가서
가정이나 잘 살피고 바가지가 안에서도 새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을 잘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최고의 부인이고 최고의 엄마인데, 즉 최고의 여자라는 뜻 아니겠니?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뱉으시며 어깨를 두드리셨을 때 친정엄마는 속으로 전혀 동의를 안 하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씀이 웃기는 논리라고 여기셨어요. 그러나 방황이나 반항 이런 것들을 전부 상상에만 그치고 사셨던 분답게 별다른 찍소리는 안 뱉으셨고요. 몇 년 뒤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와 만나게 되셨으며 그대로 별 이변 하나 없이 결혼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그 상대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제 친정 아버지이십니다. 제 부친 되시는 분은 말이죠. 자수성가의 표본으로 보아도 무색할 집안의 아들이셨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두 분께서는 일찍이 서로를 만나 백년 가약을 맺으셨는데 그러자마자 불행하게도 사기를 당하셨어요. 전 재산을 다 잃으셨죠.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는 마음의 상처까지 크게 입으셨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두 분께서는 차라리 약 먹고 죽을까? 세상을 그냥 뜰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죽을 자리를 보시려고 야산 둥지로 오르셨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산길을 지나던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어느 이름 모를 절의 스님이셨던 것입니다. 스님은 제 조부모님을 보자마자 상황 파악을 마치셨고요. 젊음이 아깝소. 사지 멀쩡한 남녀가 어찌 죽으려고 한단 말이요. 이보시오. 차라리 죽을 그 용기로 살아볼 작정을 하시오. 어째서 죽으려 하시나? 대관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모르겠으나 그만두시오. 모르시면 상관 마시지요. 저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단지 살아있기만 해도 그것으로 의미가 되는 것이거늘 어찌 그런 말을 하시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요. 앞날을 알고 사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소. 또한 인생이란 지독하게 즐긴 법이지. 두 사람의 인생의 티끌도 모르면서 생을 등지려는 게 안타깝소. 이대로 떠난다면 두 사람은 죽어서도 평안하지 못할 것이외다. 강경하고 단호하며 깊은 눈매를 지니신 스님의 호통에 결국 두 분은 머뭇거리시게 되었고 아무 반박도 못하셨죠. 스님의 아미타불이라는 음성을 뒤로하고서 산을 내려가시는 동안 두 분은 어느새 주위의 나무를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갑자기 흙냄새가 맡아졌다고 합니다. 산을 다 내려왔을 때 두 분은 이 세상에 발을 더 붙이고 더 살아보자는 다짐을 마치신 뒤였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마음가짐으로 그저 욕심 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살만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두 분에게는 어느새 자식만 넷이었죠. 어느 날 두 분은 자식들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다 그냥 사는 것 말고 더욱 잘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욕심을 부려보기로 하신 것이었죠. 무모하게 작은 가게를 몫이 좋은 곳에 내어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부모의 의욕을 읽은 자식들은 처음부터 협조적으로 굴었죠. 도박이나 다름없었던 배짱 장사는 2년 만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이 더 지나자 확장 이전이라는 단계까지 거쳐낸 뒤에는 가히 대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죠. 부모가 매일을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니 자식들도 따라갔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함께 일을 하였고요. 둘째는 온 집안의 일을 도맡아 하고 식구들을 챙기는 역할이었습니다. 위 형제들보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된 셋째와 넷째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공부에 열중을 하였어요. 그 결과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셋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한 번에 해내는 쾌거를 이루어냈고요. 명문대 학교를 나와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 그만큼 인맥들도 새롭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셋째의 특징이다 장점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잘 보였고요. 그랬던 덕분에 부잣집 딸과 맞선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셋째가 바로 제 친정 아버지이시랍니다. 각자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나 결혼을 하시게 된 두 분은 자식 셋을 보셨죠. 언니, 저, 남동생. 이렇게 3남매인데요. 언니는 외모가 친정 아버지 쪽을 닮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외할아버지의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직적인 이미지가 풍겨오는 미인이지요. 몸매도 길쭉하고 늘씬합니다. 남동생은 친정 부모님을 고루 닮았어요. 소위 호감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호감형 얼굴이고 인상을 논하자면 사람이 왠지 진실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키까지 커서 어렸을 때부터 이놈 자식이 여자들로부터 인기를 잔뜩 샀죠. 학창시절 저희 집 앞까지 남동생을 보러 기웃거리는 여학생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저는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밝혀보자면 속으로 짝사랑하고 있었던 한 학년 위 남자 선배에게 고백도 하기 전에 실연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예쁘장하고 청순 가련하여서 인기가 좋았던 제 친구의 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거든요. 그걸 알고서 기분이 무척이나 상한 날이었는데 귀가를 해보니까 제 남동생을 보기 위해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로지 남동생의 허우대가 멀쩡하기 때문이었죠. 열이 뻗친 제가 그 애들에게 삿대질을 날렸습니다. 야, 내 동생 지금 공부하거든? 이번에 성적 떨어져서 부모님께 엄청 혼났는데 다음에 더 떨어지면 정말로 집에서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제 보니까 너희 때문에 내 동생이 공부에 집중을 못한 모양이네. 이런 방해꾼들. 네? 동생이라고요? 내 동생? 그럼 누나이신 거예요? 어머, 말도 안 돼.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매일 수가 있지? 저는 예의를 밥 말아먹은 어떤 여자애의 입방정에 머리가 더 뜨거워지고 있었죠. 그런 저를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들더군요. 제가 그때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삿대질을 하던 손으로 그 얘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기 시작했죠. 그래, 내가 작은 누나 맞고 나 못생겼다. 그래서 어쩔래? 너희 다 내 손에 죽고 싶어서 용을 엄청 쓰는구나.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너희 오늘 다 죽었어. 저는 혼자이고 그쪽은 다수였으니 상대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산발머리가 되어 온몸이 욱신거리는 채로 친정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나이가 몇인데 유치하게 그런 싸움질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니까 갑자기 더욱 서럽더라고요. 저는 예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호감형으로 수수하게 생겨먹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걸 간당명료하게 못생겼다고 하지요. 심지어는 너무 슬프고 억울하게도 키까지 별로 안 컸습니다. 여자의 키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난쟁이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키만 별로 안 컸을 뿐 아니라 몸매까지도 별로였거든요. 어느 예능에서 어떤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의 몸을 설명하며 저주받은 체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저는 그게 마치 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의 체형은 타고나는 것이잖아요. 이를테면 어깨가 넓고 좁은 거요. 이건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손목 발목이 두껍게 타고나는 건 어떤가요? 허리가 통짜인 것은요? 골반이 좁다든가
다리 길이가 키에 비해 짧아서 옷걸이가 안 산다든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설마 전부 저에게 해당되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전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니와 남동생 두 사람의 기다란 목을 보면 화딱지가 났어요. 오죽하면 머릿속으로 기린의 목을 치는 상상도 해봤답니다. 게다가 웃긴 건 말이죠. 두 사람은 친정아버지를 대체로 닮아서 외모가 괜찮은가 동시에 피부는 친정엄마를 닮았다는 것이에요. 친정엄마의 피부가 밝았거든요. 저는 반면에 3남매 중에서 가장 친정엄마를 많이 닮은 이목구비였음에도 피부는 친정아버지를 닮아서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자인데 몸에 잔털이 왜 그리 많은지요. 얼굴에는 시도 때도 없이 기름기가 돌았고요. 기름기는 여드름 피부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얼굴에 모공이라는 구멍을 넓히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기름기가 도는 만큼 제대로 열받은 제 머리도 함께 돌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살기 싫어요. 뭐라고? 살기가 싫어? 세상에, 얘가 미쳤나? 아니면 복에 겨워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 네가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네가 살면서 지금까지 무슨 고생을 해봤어? 괜히 지금 엄마한테 혼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엄마, 왜 하필 나는요? 엄마의 안 좋은 점만 닮았을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그 싸가지 없는 애들하고 왜 머리채를 잡고 뜯고 싸웠겠어요? 그것들이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요. 동생은 잘생겼는데 누나는 왜 못생겼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차라리 삼남매를 엄마가 다 비슷하게 낳아줬으면 내가 이런 기분을 안 느꼈을 텐데. 위아래로 잘났고 나만 혼자 별로니까 가운데 낀 내가 너무나도 형편없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어머, 깜짝이야. 어쩌면 이러니? 옛날에 나도 네 외할머니한테 딱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이 말을 할까? 네가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엄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예요? 딸은 속상해서 미치겠다고요.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러자 친정엄마는 저에게 이런저런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경청하였는데 정리해보자면 결론이 다음과 같더라고요. 형제들보다 외모가 별로이고 그래서 위축된다고 한들. 그래서 뭐 어쩌겠니.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려라. 넓게 바라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천지 삐까리인 게 세상이야. 네가 밥을 굶기를 하니 먹고 싶은 간식을 못 먹기를 하니 학용품 가격을 확인하여 산 적이라도 있니?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는 사실 복을 크게 타고난 것이란다. 그러니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아라. 그리고 너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인데 네 외할머니는 엄마한테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장땡이라고 자신하셨단다. 엄마는 그래서 네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너희들 낳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아무 문제 없었고 늘 행복했단다. 너희는 이 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의 보물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솔직하게 속내를 고백해보자면 엄마는 시집을 잘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여기는 외할머니의 태도를 싫어했단다. 시집 잘 가는 것 하나로 내가 가진 불만을 다 덮어버릴 수 있다고 여기시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 그러나 엄마는 너처럼 타고난 환경은 갖추고 있었으되 개인적인 능력은 부족했단다. 그러니 내 눈앞에 주어진 길, 남들이 떠먹여 주는 밥을 외면할 수가 없었지.
친정엄마는 만약에 당신이 머리가 똑똑하고 배짱이 넘치는 성격에다가 과감함이 있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친정엄마가 가지지 못하신 커다란 장점들이 있다고 보셨겠죠.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상대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상대 측이 다수이든 말든 덤벼드는 배짱, 성질머리? 그런 건 엄마한테 없는 부분이었지. 물론 그런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가 거침없고 대범하다는 것만은 반갑구나. 태어나서 친정엄마와 진지한 분위기로 오랜 대화를 나누어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요.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시에는 도통 모르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다만 친정엄마가 진정으로 저를 위해 주시는 것 같다는 확신은 받았고 그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성격적인 면모를 친탁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조부모님께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찾아가서 뵙게 되는 날이면 괜히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손녀에게 두 분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친할아버지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인상 깊게 박혔던 것이 있어요. 얘야, 내 말 잘 들어라. 이 세상은 너를 향해서 사실상 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아이라고 말을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빚동싸게 공부를 마쳐서 명문대학을 가지 않아도 너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가 명문대 간판이 없어도 너는 명문대 간판을 단 부친을 두었으니 무슨 대수이랴.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네 외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집안이니 세상은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외칠 것이다. 자, 너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저를 가둬두고 싶지 않고 좀 더 혼자의 힘으로 뭘 해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저희 남매 중에서 혼자 외모가 뒤떨어져서 한창 그런 고민이 많았고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저 나름의 능력을 키우고 발휘해서 외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요. 이미 제가 타고난 배경은 언니 동생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니 다른 걸 키워야겠죠? 제가 괜히 쓸데없는 노력을 하려는 것만은 아니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아니,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냐? 너는 정말 멋진 녀석이구나. 내 손주가 이렇게 장하다니. 너는 네 형제들 중에서 가장 멋지게 살 것이 분명하단다. 내가 응원하마. 친할아버지의 응원을 받고서 눈이 반짝거리게 된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에 몰입하였으며 언니와 남동생에게 더 이상 질투를 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대학을 외국으로 나갔고요. 일부러 멋진 도전을 위해 그렇게 정한 것이었는데요. 친정 부모님이 당연히 크게 놀라셨어요. 저는 외가에 호출까지 당했었죠. 이 절부지 같으니라고 왜 굳이 험한 길을 걸으려고 해? 그것도 여자애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도 너는 모르니? 그치만 외할머니, 저는 제 자신이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걸요. 아무래도 제가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도 항상 도전하셨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내주세요. 저는 담담하게 제 의견을 냈고 결국 출국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정말 개고생 많이 했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인종의 장벽 또한 있었죠. 더럽고 치사하게 인종차별을 많이 하더군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니 하오마 라고 하면서 중국 인사로 조롱을 해댔는데 그게 동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인 걸 알기까지 단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살면서 그런 고생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정말 온실속 화초로 살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주눅 들고 포기하면 이대로 끝일 것 같아서 도끼를 가득 머금고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저에게 당당해지라는 주문을 걸었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별로인 동양인 여자일 뿐이었으나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수업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몇 주 뒤 제 태도를 보고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줬고 그렇게 인맥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안이 유복한 걸 알고 나서는 모두가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구나 라는 말을 해댔어요. 제 당당한 태도의 원천은 집안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게 맞다고 수긍을 하면서도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묘한 반발심도 들었습니다. 유복한 집안이라는 딱지가 없어도 저는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 이야기를 일절 안 하면서 지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용돈도 다 벌었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오면 내용은 항상 같았죠. 취업 걱정하지 말고 집안에서 연결해준 남자와 만나면 되니까 결혼 걱정도 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코웃음 쳤어요. 제 앞길 알아서 열고 살겠다고 했더니 친정 언니가 너 미쳤냐고 했었죠. 저는 무사히 갖은 노력을 다하며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요. 귀국하기 전에 그곳에서 잠깐 인연을 만났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 외국 유학을 하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외국 유학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만큼 앞으로 자기가 반드시 이것에 보답을 하고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장남이라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책임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친하게 지냈어요. 전부터 느꼈던 건데 너 정말 열심히 지내더라.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노는 것도 있지 않던걸?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아 보여. 나도 닮고 싶어. 네가 나를? 너같이 잘생긴 남자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나는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처럼 잘생긴 남자애를 멀리서 지켜보기나 하고 짝사랑이나 실컷 하고 이게 다 내가 안 예쁜 탓이라는 생각이 다 하던 애였어. 지금 다 극복해서 지내고 있을 뿐이야. 내가 잘생겼다고? 혹시 너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내가 너를 좋아할까 봐 그래? 잘생기면 반드시 좋아해야 되나? 너 보기와 다르게 개그에 소질이 있구나. 제가 태연하게 받아치자 민망함으로 얼굴을 붉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대화 이후 몇 달 뒤 저는 귀국을 했고 집안의 도움 따위 없이 저 혼자 알아서 취업을 했습니다. 제법 폼나는 외국계 기업의 말이죠. 여기서도 더럽고 치사한 게 있었어요. 예쁘고 청순하게 생긴 여사원들에게만 너그러운 남사원들이 존재했거든요. 저에게는 업무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줬고요. 어이가 없어서 묵묵하게 제 일이나 열심히 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저를 향한 시선이 싹 바뀌었고 어느새 저에게 교제를 청해오는 남사원도 생겨난 뒤였어요. 제가 이메일을 받은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바로 그 남자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황이 궁금해져서 만나기로 했죠. 여전히 대화가 즐겁고 잘 통하는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딱 2번 더 만나고 나서 상대가 먼저 저에게 교제를 청했어요. 다른 남자들의 고백에는 시큰둥했는데 제 가슴이 이 남자에게 설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장남이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둘이 나이 차이가 7살이라서 터울이 좀 있는 편이었죠. 시댁은 꽤 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친척들끼리 자주 모여서 아웅다웅하면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식들 이야기를 자주 나누겠나요?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남편은 제법 화제의 대상이었고 기대주였습니다. 결혼도 분명 기똥차게 잘할 것이라고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뭐든 잘하는 장남이 알아서 연애도 조용히 잘하고 있었다는 것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사귀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을 때는 만세를 부르셨고요. 장남이 꽁꽁 숨기고 만나온 상대를 직접 보셨을 때는 두 분 다 표정이 떨떠름하셨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속삭이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는 콩깍지가 어디까지 낀 거야? 학생 때까지는 못난이었으나 세련되게 잘 꾸밀 줄 아는 성인이 된 저는 제법 봐줄 만한 외모의 소유자였으나 단정하고 수수한 차림새에서 돈의 냄새가 전혀 맡아지지 않는 것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습니다. 설마 장남이 없는 집 아가씨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거든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금세 평정을 찾으시고 저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야무져서 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돈도 스스로 벌고 외국계 기업 다니면서 멋지게 사는 여자라는 남편의 주절거림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신 거예요. 능력 좋고 당찬 기운을 지닌 눈빛도 좋고 나는 마음에 든다. 딱 봐도 진국인데 우리 큰놈이 결혼 상대를 잘 골랐구만. 요즘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또 어디 있겠어? 아주 흠축해 하시는 시아버지의 옆에서 마지못해 시어머니 또한 고개를 끄덕이고 마셨습니다. 인사차 상견례부터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일찍 가지게 되었죠. 장소는 중간 위치로 잡았고 상견례장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선택했답니다. 그때 제 친정언니가 임신 중이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빠지는 곳으로 머릿수도 맞출 겸 결정이 됐었고요. 참고로 시동생이 자기 형보다는 아니지만 인물이 어디 가서 빠지는 느낌은 아니고 시원시원한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20대 중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한참 뽐내고 싶을 때였죠. 잘난 척을 잘했는데 상견례도 본인이 주인공인처럼 빼입고서 얼굴에 우쭐거리는 기색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장에 제 남동생이 등장하자 시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잘난 척을 거두었죠. 제 남동생 키도 크고 훈훈하게 잘생긴 데다가 무엇보다 부잣집 도련님 느낌이 풀풀 풍겼거든요. 친정 부모님을 마주하신 시부모님께서는 경악에 찬 표정들이셨습니다. 그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먼저 악수를 청하시는 것을 시부모님은 멍하게 쳐다보시다가 뒤늦게 정신을 다잡으시며 사과를 하셨을 정도였죠. 두 분이 너무 놀라서 당황하실 만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장님, 사모님 소리만 들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으실 것 같은 모습이셨으니까요. 자리에 앉은 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고 시댁 식구들은 점점 말수를 잃어갔습니다. 어머나, 그러셨구나. 저희는 미리 들은 바가 없었기에 전혀 몰랐네요. 제 친정 집안이 보통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심정을 뒤로하고 남편을 원망하듯 째려보셨습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도 당황하고 있었다는 게 웃긴 대목이네요. 여차저차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은 저에게 대체 왜 집안의 수준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안 했었냐고 따졌습니다. 왜? 집안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한 건 자기였잖아. 집안 수준이 어떻든 자기가 나를 받아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아니, 그건 이렇게 엄청난 집안인 줄 모르고 한 소리였지. 내 쪽이 훨씬 더 잘났을 줄 알고 착각해서 그런 소리를 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까보니까 내 쪽이 너무 잘나서 그게 싫은 거야? 나하고 결혼하기 싫어졌어? 싫기는. 앞으로 여왕님으로 모시면서
받들고 살게. 남편은 본인의 그 말을 지켰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언제나 저를 존중해 주었고요. 한 번도 저는 제가 무시를 당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건 남편보다도 시부모님에게서 더 느낄 수 있었죠. 화려하다 못해 웅장하기까지 했던 저희 부부의 결혼식 이후 시부모님은 왠지 저를 편하게 대할 수 없는 며느리로 확정지으신 듯한 눈치였죠. 제가 외국 생활을 나름 몇 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이 좀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고부관계에 얽매일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적당한 예의와 도리를 지켰고요. 남편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시댁에도 때때로 얼굴을 비추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네요. 시부모님은 애써 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손을 내저으셨으나 신혼집이 시댁하고 그렇게 안 멀었던지라 남편하고 둘이 종종 걸음을 했었네요. 시동생은 위치가 꽤 떨어진 곳에 직장을 잡은 바람에 그 동네에서 자취를 했고요.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저에게 참으로 깍듯한 시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그러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댁에 밥 먹으러 들렀다가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던 건데요. 둘이 만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으나 서로 잘 맞아서 금세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여자 쪽이 시동생보다 1살 연상이라고 했습니다.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죠. 저처럼 그냥 사무직을 다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딱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안의 경제적 수준은 시댁하고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4년제 대학을 나온 이후로 어떤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던 것 빼면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고 모델 일인지 하는 걸 가끔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모델이라는 두 글자에서 단박에 느껴진 바였으니 제 예비 동서 되는 사람은 얼굴과 몸매 두 가지를 다 갖춘 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었으며 얼굴도 작았고 그 작은 얼굴 안에 담긴 눈, 코, 입은 반대로 큰 편이었죠. 특히나 웃는 인매가 시원시원해서 이런 부분이 시동생하고 인상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끌렸나 싶었습니다. 우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설명 끝났네. 엄청난 미인이 내 동서로 들어오는 거구나. 신기한 일이야. 나는 내 주변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미인을 잔뜩 끼고 살아갈 운명이려나? 저는 그렇게 신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동서를 처음 소개받던 자리에서도 그런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미스코리아 출신의 빼어난 미인을 제 예비 동서로서 눈앞에 둔 것이 신기해서 연신 웃으면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시동생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미스코리아 대회는 진짜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닌가 봐요. 어쩌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예뻐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지난주에 미리 보러 다녔다면서요? 어떤 드레스를 골라도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결혼식 때도 미모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벌써부터 제가 다 설레네요. 칭찬 감사해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는 아무 감흥이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에게 이제 형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기쁘네요. 예쁘다는 소리가 이렇게 반갑게 들리는 건 아주 오랜만이에요. 이 정도 미인이면 예쁘다는 소리도 지겨울만 하기는 하겠네요. 저는 살면서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봐서 그런가? 이런 미인의 인생은 상상이 안 가요. 제가 기분 좋게 넋살을 부리자 예비 동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외모도 타고났지만 집안도 워낙 받쳐주다 보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처럼 다 갖춘 완벽한 인생이 너무 부러워서 눈꼴 시리다며 저를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형님처럼 이렇게 순수한 표정과 말투로 저를 좋게 대해주시는 사람은 드물었죠. 마음씨가 곱고 넓으시네요.
좋은 회사에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역시 일도 잘하시고 마음도 너그럽게 쓰시니까 그런 곳에도 다니실 수 있는 거겠죠? 외국에서 대학 좀 나왔답시고 그냥 그거 하나 내세워서 외국계 기업에 어쩌다 보니 몸담게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 운이 잘 따라주어서 여태까지 재직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 생활할 때는 정말 온갖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다 했었죠. 인종차별에 외모 비하에 학업과 병행하느라 고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아르바이트까지.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으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저의 자산으로 남았네요. 그 덕분에 성공적으로 취직도 할 수 있었고 결혼할 인연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시익 웃었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시동생이 장난스레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닭털 날리는 거 봐라. 형은 아주 형수님이라면 꿈쩍 못하면서 살지?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임마 감히 네 형수님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칠 생각도 하지 마. 그러자 남편도 장난스럽게 말을 받았고 저는 저한테는 눈치를 보느라 직접적으로 그런 소리를 못하면서도 남편에게만 그렇게 구는 시동생이 재미있어서 조금 웃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의 모습을 예비 동서가 왠지 묘한 눈길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며칠 뒤에 시댁에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고 사실상 예비 동서를 집안의 일원으로 미리 받아들이는 걸 확정짓자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예비 동서가 시동생하고 둘이서 이미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에 2번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자연스러워 보였죠. 옷 걸어두는 위치도 꿰고 있었고요. 너는 왜 이런 걸 네가 하려고 들어? 안 해도 돼. 괜찮으니까 그냥 앉아나 있으렴. 음식 완성은 거의 다 됐으니까 막판에 젓는 것만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지 말까요? 그래,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게 내 마음이 편해서 이러는 거야.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아주 바빴다면서 피곤할 텐데 뭐 이런 걸 거두려고 하니? 부엌에서 기웃거렸다가 시어머니의 만류에 쫓겨났습니다. 집안일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미 다 해놓기는 하셨으나 시어머니의 손길이 다 닿아야 하는 것들이라 저는 그걸 좀 도와드리려 했을 뿐인데 한사코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쓱하게 웃으면서 걸음을 옮겼는데 그 모습을 예비동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비동서는 시아버지가 이런저런 정치 뉴스를 읊으시는 걸 시동생하고 나란히 앉아서 들어드리고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저에게 꽂힌 예비동서의 눈빛이 어딘가 묘하다고 느껴졌고 바로 몇 분 뒤에 저는 놀라운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상이 차려졌길래 저는 예비동서를 찾아 나섰죠. 전화가 왔는지 휴대폰을 들고 자리를 옮기는 걸 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옷방 앞을 지나가다가 예비동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구나 싶어서 노크를 뒤 문을 열었는데 통화에 열중이었던 예비동서는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못생긴 년이 나대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못생긴 년을 대우해주는 이 집안 분위기는 또 뭐라? 야, 우리처럼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대우받는 게 맞니? 아니면 얼굴 못생기고 키도 난쟁이 똥자루 같은 년이 대우받는 게 맞니?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너무 극면하게 나와 있는데 이 집안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세뇌라도 당한 걸까? 저에게 등을 보인 채로 열심히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저는 단번에 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너무 짜증나지 않아?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면 뭐가 불공평한 거야. 외국계 기업인지 뭔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것 하나 다니는 것 가지고 거드름 피우면서 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여자한테 미모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런 못생긴 년이 떵떵거리면서 이렇게나 결혼을 잘해서 살고 있는 거지? 대체
어떻게 그런 잘생긴 남자고 결혼을 한 거야? 생각할수록 열받아. 얼굴이 못생겼으면 집안이라도 받쳐주던가. 이도저도 아닌 게 운도 더럽게 좋네. 흥분해서 말을 이으며 몸을 돌렸던 예비 동서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가 뚱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예비 동서는 당황한 채로 얼른 통화를 종료하더군요. 변명이 안 통할 빼도 박도 못한 현장이 검거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지 어색하게 굳은 얼굴로 자기 머리카락이나 쓸어내렸어요. 그런 와중에도 기다란 생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미모를 드러내려는 그 습관이 우습게 보이더군요. 본인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저번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놓고서 본인도 뒤에서 남을 욕하고 있었네? 이거 아주 웃긴 년이잖아. 형님. 년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너는 나보고 못생긴 년이라면서 너는 사고방식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구나. 재밌네. 나보고 운이 좋다고 그랬나? 그걸 알아챈 건 칭찬을 해줄게. 나 운 더럽게 좋아. 땡땡 기업 알지? 웬만하면 거기 모르기는 쉽지 않은데. 네? 알기는 아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하세요? 내가 거기 창업주 외손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땡땡 기업 창업주가 내 외할아버지라고. 이 정도면 못 받쳐주는 집안은 아닌 것 같지. 나보다 운도 더럽게 없는 년아. 이제 알아들었니? 제 차가운 목소리 앞에서 예비동서는 입을 틀어막은 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몇 분 전으로 시간을 돌려 자기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겠죠. 그럴 수 없으니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로 몸을 떨고만 있을 뿐이었고요. 안 보이는 두 사람을 찾아서 남편과 시동생이 집안을 활보하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광경을 의아해했죠. 제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미스코리아 출신인 미의 여신께서 나처럼 못생긴 년하고는 겸상을 못하겠다고 하시네. 저녁은 못 먹고 그냥 가야겠다. 그러자 시동생은 예비 동서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그 소란에 달려오신 시부모님은 상황을 아시고 참담해 하셨습니다. 예비 동서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죄송해요. 몰랐어요. 형님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 분이신 줄 진작 알았다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왜 아무도 저에게 언지를 안 해주셨던 것인지. 그러면서도 본인을 피해자인 척을 은근히 하더군요. 그건 아무래도 습관인 것 같았습니다. 울면서도 연신 머리를 쓸어 올리던 것처럼 말이죠. 미모와 눈물이 합쳐지면 강한 무기가 될 거라고 여겼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안 통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겪고도 이 결혼 강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무엇보다 내 마음이 차갑게 식었거든. 형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면서 이렇게나 오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여자였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었네. 크게 실망을 한 시동생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면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설마 파혼을 당할 줄은 몰랐는지 크게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입원까지 했었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결혼 이야기가 다 돌았던 만큼 그 여자 주변에 파혼 소문이 싹 퍼졌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쌤통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더니 잘난 척을 일삼으며 주변에 함부로 행동하고 눈에 빤히 보이는 가식을 부리면서 그 여자는 살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몇 달 뒤 후회가 돼서 미치겠는지 그 여자는 시동생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를 하였고 저에게 따로 정식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연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시동생이 다니던 회사 건물 앞에서 아주 오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뒤 시동생은 얼굴과 마음이 다 예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실을 맺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둘 다 얼굴이 남편을 닮았고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저와 판박이라는 사실이에요. 양가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중이랍니다. 아, 마지막 여담으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넘쳤던 제 남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한 줄 아시나요? 옛날에 집 앞까지 남동생을 보러 찾아왔다가 저를 향해 막말을 하는 바람에 저와 머리채를 서로 잡고 싸워댔던 그 여자애들 중 하나와 결혼을 했답니다. 제 친조부모님께서 옛날에 만나셨던 그 스님의 말씀대로예요. 앞으로의 일을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올케가 저와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올케와의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크게 하나 벌였는데 당시엔 정말 통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서 많이 망설임 끝에 익명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인지라 여러분들의 조언이 정말 간절하네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24이라는 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결혼하는 나이 생각해봤을 땐 엄청 어릴 때 결혼하긴 했죠. 결혼을 일찍 하게 된 배경엔 가정 형편이라는 이유가 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밥을 굶거나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절 먹여 살리기 위해 뼈 빠지게 식당 일을 하셨던 저희 엄마는 늘 제게 좋은 것만을 주시고 싶어 했지만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문제집 하나 제대로 된 걸 사주실 수 없었죠. 엄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 제가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능력이 되는 돈 잘 버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 내조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집 가서 남편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싫었지만 사회에 나가 돈을 벌다 보니 저 혼자 벌어먹고 살기엔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턴 엄마랑 똑같이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24살이라는 나이는 흔히 대학을 졸업했거나 혹은 한창 다닐 나이였지만 전 대학도 아예 가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지만 집에서 보내주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조금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대학? 우리 형편의 대학은 무슨 대학 가봐야 소용없어. 차라리 얼른 일구해서 착실히 돈 벌다가 결혼할 생각이나 해. 그게 여자한테 최고의 삶이야.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왔던 게 너무 아까워 대학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이란 벽 앞에선 생각보다 쉽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과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가려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사회초년생이 빚을 지고 생활할 생각을 하니 앞길이 갑자기 깜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돈 거리시며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것도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주제에 대학은 무슨, 차라리 엄마 말대로 얼른 돈을 버는 게 나아. 전 그렇게 생각하며 엄마의 말처럼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긴 했지만 취업이 잘 되는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에는 스펙이 너무 부족했어요. 취직을 생각하며 거의 50장 이상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아무 데서도 저를 뽑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차라리 실업계를 나왔으면 직업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했을 테고 하다못해 기술 자격증이라도 땄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취직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조금씩 돈이 모였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어요.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제 생활비 쓸 거 쓰면서 저축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르바이트한 돈으론 저축을 그리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매년 시급이 오른다고는 해도 이게 진짜 누구 코에 붙일 수 있을 만한 돈인지 모르겠고 돈이 들어오는 순간 빠져나가야 하는 돈이 수두룩하더군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어쨌든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로 돈이 벌렸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경험이 생기다 보니 점점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취업 박람회도 가보고 취업한 주변 친구들의 말도 들어보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계획도 세울 수 있었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할 땐 고단했지만 거의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선 이런 부분을 좋게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한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2살에 첫 직장에 사무보조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월급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사무보조 자체가 돈을 많이 주는 직종이 아니기도 했고 저는 신입이었으니 높은 월급은 바랄 수 없었어요. 문제는 직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자주 부딪히는 직장 사람들은 같은 사원 1명, 대리님 2분이 계셨는데 이 대리님 중 한 분이 이상하게 제가 무슨 일만 하면 마뜩찮게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진 씨,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껏 회사에서 뭘 배운 거야? 회사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저한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유진 씨 들어오고 일이 더 많아져서 짜증나 죽겠어 하는 식으로 탕비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제 뒷담화를 하는 장면까지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일이 서투를 순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른 분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야근까지 자처하며 일을 했는데 그런 뒷담화를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안 좋더라고요.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친절하셨지만 그 대리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꾸 상처를 받은 나머지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일이 처음이니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다가 제가 다른 분들과 맡은 업무를 총괄적으로 봐주실 차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차장님이라고 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회사를 1년 정도 다니지라 23살이었던 저와 비교를 해도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상당히 젊은 차장님이었어요. 저는 당시 회사 생활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지라 내심 이 차장님은 공정하게 일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바람대로 차장님은 일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어색한 걸 감안하더라도 혼나야 마땅한 부분에서는 칼같이 혼내셨고 대신 제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선 대리님이 저를 힐난할 때마다 옆에서 그건 유진 씨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불필요하게 혼나는 일을 줄여주셨어요.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니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한 번 더 곱씹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을 하게 되고 칭찬받은 부분에 대해선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업무적인 능력도 늘어나게 됐고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한 반년 정도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 차장님을 이성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닌 남자로서요. 사실 일적으로 만난 관계고 이루어질 수 없단 것도 알고 있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숨겨지지가 않았어요. 차장님 얼굴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는 등 차장님을 향한 마음은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괜히 차장님에게 힘드니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핑계를 대거나 혹은 제가 사드리겠다고 말하고 어떻게든 둘만 있을 시간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장님은 이런 제 부탁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차장님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금세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연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헤어졌냐고요? 아니요.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죠. 저도 차장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차장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저는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한 번도 차장님과 결혼을 꿈꿔본 적은 없었고 차장님은 저보다는 나이가 있었지만 요즘 결혼하는 추세를 보면 보통 30살이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차장님도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둔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결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던 저희가 결혼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네, 흔한 말로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처음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는지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합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3번이나 다시 해봤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못했어요. 이걸 차장님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해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물론 정상적이라면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상하게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아이도 결혼도 현실인데 당시 24살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에 있던 풋내기 20대 초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되는 일이고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일인데 저는 그 어느 것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연차를 쓰고 혼자 방 안에서 끙끙 앓다가 결국 차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차장님이 아이를 지우자고 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장님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침착했고 제 손을 잡아주며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유경아,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우리 애니까 한번 키워보는 게 어때? 물론 유경이 네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할게. 하지만 나는 우리가 결혼 생활도 잘할 거라 생각해. 차장님은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계속 아이를 낳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는 그런 차장님의 말에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저희 엄마에게 차장님을 남편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죠. 저희 엄마는 제가 회사 차장님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 내조만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반응을 보며 내심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지닌 마음의 짐을 내려드렸다 생각하니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엄마 반응은 예상이 됐기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반대로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무척이나 긴장이 됐어요. 아빠도 없고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은 저를 시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싶었죠. 시아버지는 그나마 별 반응을 안 보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한숨을 쉬기도 하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나이가 너무 어린 거 아니냐는 말을 꺼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전 임신이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인사와 허락을 맞는 순서가 끝나자 그 다음은 집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부부라면 신혼집을 꾸려 둘만 살았겠지만 시어머니는 분가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너네 신혼집은 성철이가 사야 할 텐데 부담되게 무슨 신혼집이야. 그냥 여기 얹혀 살다가 아가 너도 돈 모아서 보탤 수 있을 때 나가거라. 사실 시어머니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전 너무 어려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 돈을 다 부담하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고 불편하지만 시댁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시댁살이 안 시키는 집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정말 유난이셨죠. 정말 별일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들이 온다고 음식 좀 차려놓으라길래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봐가지고 하루 종일 갈비찜이며 매운탕이며 다 해놨는데 친구분들 오는 날이 내일로 미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하루 정도면 그냥 오늘 해둔 음식 데펴 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는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는데 한지 하루 지난 음식을 먹이겠다는 거니? 그게 아니고 사실 그냥 자잘한 반찬들도 아니고 큼직한 요리들을 다 해놨는데
하루 지나고 또 하라는 건 너무 힘들어서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저런 식으로 답하며 버럭 화를 내시길래 하는 수 없이 다음날 또 새벽부터 장을 보러 가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눈물나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엄마랑 살 때 큼직한 대청소는 주에 한 번씩, 그리고 평소에는 눈에 보이는 자잘한 청소들만 해왔는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대청소를 할 것을 권했어요. 제가 홀몸도 아닌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소기는 물론 물걸레질에 손걸레질까지 다 시키는데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러다 몸살이 날 것처럼 죽겠더라고요. 이럴 거면 다시 직장을 다녔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지금 애 때문에 매일매일 허리를 굽히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먼지 안 보이게 청소기 정도는 빠짐없이 돌릴 테니 걸레질 같은 건 주에 한 번 정도씩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친가에서 살 때도 그렇게 더럽게 살았니? 아니, 걸레질을 주에 한 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 먼지 네 시애미가 다 먹는 거라고. 그게 뭐 그리 힘들다고 이유난이니? 나는 성철이 임신했을 때 김장이며 걸레질이며 거뜬히 다 했어. 넌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청결하지 못하게 사는 것처럼 취급하시니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하는 수 없이 매일 시간 맞춰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그러고 살았죠.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 출산이 거의 다가왔을 때는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미리 청소 같은 건 시키지 말라고 해서 그때는 안 했던 것 정도이네요. 아주 굵지는 않았지만 그런 잡다한 시집살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시댁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일을 나가고 나면 저밖에 시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어서 애가 있건 없건 자연스레 제가 모든 걸 도맡아야 했거든요. 잔심부름 정도였다면 저도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애가 있는 상황에서 신경 쓸 게 많은 제가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의 일들만 꾸준하게 시키셨죠. 차라리 빨리 애를 낳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힘든 일을 해야 할 거면 애라도 밖으로 나와서 몸이 덜 힘들게요. 그리고 결혼 후 몇 개월 뒤 저는 드디어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애가 생기니 제 바람과는 달리 제가 해야 할 일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차라리 배에 있을 때는 저랑 한 몸이었던지라 그냥 저만 건사하면 됐는데 애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밤에 잠은 못 자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집안일을 계속 시키고 그 와중에도 전 애가 울면 가서 밥 먹여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몸이 3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시어머니가 그래도 조금은 육아를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막무가내로 이 일 저 일 시키시는 바람에 저는 애보랴 시어머니 말 들으랴 이러다 몸이 부서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애가 3살이 될 때까지 전 그렇게 그 집 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3살쯤 되니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지연이도 이제 크기 시작하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 더 이상 어머님 심부름하면서 아이 키우기는 나도 사실 너무 힘들어. 이제 좀 내 공간에서 편하게 쉬면서 육아하고 싶어. 그래?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돈이 모이고 있으니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야. 남편도 분가를 원했던지라 알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란 말로 저를 달래주었고 전 남편의 말만 믿으며 혹독한 시집살이를 좀 더 버텼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쯤 운이 좋게도 저희는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 같아서는 너무 기뻐서 벌거벗고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와 살게 되니 이제 제대로 결혼해서 사는 느낌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이랑은 명절에나 보게 될 거라 생각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만큼 저도 애랑 어디 좀 놀러 가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시어머니가 너 내가 시킨 건 안 하니? 라며 초를 치시는 바람에 제 아이와는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없으니 아이와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죠. 그렇게 전 새 공간에 들어서 열심히 집을 꾸미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단란한 우리 가족끼리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이 생활에 만족스러워했고 저도 드디어 행복과 안정을 찾아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안부전화인가 싶어 공손하게 받았는데 어머니의 안부전화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랐습니다. 예, 너 뭐하니? 오늘 음식할 거 있는데 우리 집에 좀 오거라.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지연이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어서요. 뭐라고? 지금 시애미가 오라는데 그게 뭔 핑계야? 당장 못 와? 전화는 시어머니의 고함으로 끊겨버렸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허둥지둥 짐을 챙겨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집에 가자 시어머니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더군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뭘 멀뚱히 보고 서 있어? 얼른 청소 시작해. 먼지가 한 구덩이야. 청소 끝나면 음식해야 되니까 장 보러 나가고. 그날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분가를 했어도 전 시어머니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차마 못 간다고 핑계를 댈 것도 없었고 애를 돌봐야 한다고 그러면 집에 같이 데려오면 된다는 통에 그 뒤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한테 전화 올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전 조금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분가도 했고 사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1시간이 넘고 해서요. 아이를 매번 데리고 오기 힘든데 차라리 저희 애가 좀 더 크고 난 후에 일을 하러 오면 안 될까요? 그때 부르시면 꼭 올게요. 애 크고? 언제? 너 애 크면 집에서 애 밥 차려줘야 된다, 학원 보내야 된다면서 못 올 게 뻔한데 나보고 그 거짓말을 믿으라는 거니? 넌 가만 보면 시애미를 바보로 알더라. 잔말 말고 여기나 더 닦아. 아휴, 넌 어째 매일 집안일을 해도 아직도 이 모양이니? 무더운 여름날에 아이를 데리고 1시간이 넘는 시댁에 오는 게 어렵다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자신을 바보로 한다며 몰아가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꽁꽁 길이 얼어붙은 겨울에도 저보고 애 데리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였죠. 이쯤 되니 제가 며느리인지 종인지 분간이 되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저런 몰상식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날은 밥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제 아이가 제게 자기 밥을 떠먹여 주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따로 거주하면서도 같이 살던 때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도중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전화로 시댁에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자란 재료를 사러 간다며 잠시 나갔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나가고 얼마 안 돼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핸드폰 소리는 아니길래 뭐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시어머니 핸드폰이더라고요. 화면에는 김미숙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인가 보다 싶어서 일단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했는데 저 김자옥이 전화 아닙니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남자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잠깐 장에 나가셔서요. 돌아오시면 전화 왔다고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됐소.
김미숙이란 이름의 남자는 됐다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때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두려워 서둘러 요리를 하기 바빴습니다. 요리가 다 끝나갈 때쯤 시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아까 어머니 친구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김미숙이라는 남자분이 뭐? 아니, 넌 왜 말도 없이 내 전화를 받니? 네? 왜 내 전화를 받냐고? 앞으론 전화 함부로 받지 마라. 시어머니 대뜸 제게 왜 자기 전화를 받았냐며 화를 내시더니 붉어진 얼굴을 한 채 방 안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대신 전화를 받아들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받은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고 펄펄 뛰시며 화를 내니 당황스러웠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그때 시어머니가 대체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남편 얘기, 아이 얘기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창밖으로 시어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어디 가시나 보네 하고 무심코 고개를 돌리려는데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저희 시아버지가 아니었고 말이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전 그 자리에서 먹던 커피잔도 내려놓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예, 유경아 왜 그래? 친구들이 저를 흔들자 그때 불현듯 제가 시어머니 대신 받았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미숙이란 친구분의 당황스러운 목소리, 시어머니의 붉어진 얼굴, 이 모든 게 하나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저는 친구들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한 뒤 몰래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 할 듯 싶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바람을 피는 게 맞는다면 이건 집안의 큰일이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팔짱을 낀 채 다른 할아버지와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뒤이어 두 사람이 간 곳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어느 여관방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내버려두고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요. 그걸 알고 나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분가를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여자는 지아비를 잘 모셔야 하는 법이야. 너 남편 밥은 잘 챙겨주니? 하며 온갖 구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아비 타령을 하셨던 분이 지아비 모르게 바람을 핀다는 게 참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가 여관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만 남겨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말했다간 한 가정이 파탄나는 건 물론이고 남편이 받을 충격도 상당할 것 같기에 조용히 저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만 밝히지 않는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사이 어머님은 계속 그 남자를 만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불같이 화내실까봐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제가 어머님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도 김미숙이란 남자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가 끝난 후엔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곤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은 그 남자를 만나러 갈 때 쓰는 향수나 립스틱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잠깐 장을 보러 간다고 해놓고서 평소 쓰지 않는 향수를 뿌리시고 립스틱을 바르시는데 이미 시어머니의 불륜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그걸 알고도 눈 감아줘야 한다니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무려 3년이나 그 남자를 몰래 만나고 돌아다니셨고 제가 그 비밀을 지킨 것도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언제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시기를 보기도 했는데 나중간이 그 비밀은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고 어느 정도는 무덤덤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삶이 바빠졌기 때문이죠. 남편이 월급쟁이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임대 아파트를 떠나 집을 사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를 설득했고, 저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월급으론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용기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처음에 조금 뭔가 되는가 싶더니 금세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나중엔 생활비 버는 것도 힘겨워졌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있고 아이에게 들어갈 돈도 만만치 않은데 당장 생활할 돈이 부족해지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져 갔습니다. 얼른 회사를 일으키고 싶은데 자금도 부족했고 여유도 부족했죠. 저도 남편도 눈에 띄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댁도 주변 상황도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단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맨날 시댁에 가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축하를 드렸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현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봉투 금액을 확인한 시아버지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지셨고 저희에게 왜 돈이 이것밖에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조금 직설적인 시아버지의 말에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아버님. 저희가 지금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일이랑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초기이고 하다 보니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오늘은 제대로 신경 써드리지 못했지만 다음에 자리가 잡히고 여유가 생기면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죄송해요. 원래는 100만 원 정도를 드렸던지라 금액이 적어 실망하신 아버님께 저는 나름대로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저희 가족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어서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서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10만 원은 제가 예전에 받은 게 있어서 20만 원만 어찌저찌 모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납득하신 시아버지와 달리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시더니 투덜거리시더군요. 겨우 30만 원? 30만 원이 뭐니? 얼마나 돈을 헤프게 썼길래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며느리한테 50만 원 이상은 받은 것 같던데.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뭘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빈정거림에 순간 화가 너무 났습니다. 정말 그 백화점 상품권도 저희 친정엄마가 고생한다면서 옷 한 벌 사입으라고 딸 손에 쥐어준 걸 드린 거였거든요. 당장 입에 풀칠하게 생겼는데도 시댁 생신 챙긴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물을 드린 건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건 없지 않나요? 저희 이 돈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드린 거예요. 제 말에 남편도 지친다는 식으로 합세했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이제 때 좀 그만 쓰세요. 어른이 되셔서 그러면 어떡해요? 뭐? 때를 쓴다고? 내가?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없단 말이 이거구나. 내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길 했니? 뭘 했니? 그냥 명절날 돈 몇 푼 달라는 거 그걸 못 줘서 일이 빌빌대는 거야? 아이고, 이래서 내가 없는 집 며느리 집구석에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유경이 니네 친정이 잘 살았어 봐. 내 아들이 이 고생을 하나. 니네 친정도 치질이 가난하니 우리의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포악해졌고 저는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동안은 절대 시댁엔 안 오겠다는 결심을 하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고 계속 제가 든 가방이 비싸 보인다, 옷이 백화점 것 같다는 말로 또 빈정대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말해라. 유경이 네가 내 아들한테 돈 적게 넣으란 거지? 우리한테 주기 아까워서 그런 거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분가하고 나서 음식하러 오라고 하면 그리 인상 찌푸리면서 오더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언제 인상 찌푸리면서 왔나요? 어머니가 부르면 언제든 애 업고서라도 달려왔잖아요. 먹고 싶다는 건 다 차려드리고 없는 건 사와서 앞에 대령해 놓았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시는 거예요?
임신해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머니 말이라면 다 내내거리면서 따르기만 했는데 제 어디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냐고요. 저도 그 정도로 감정이 폭발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간 시집살이 하느라 서러웠던 감정을 눌러 참기만 했지 한 번도 누구에게 한풀이 한 적 없던지라 그 순간엔 참지 못하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거셌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시애미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제정신이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하라고! 그리고 저 역시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시어머니에게 이번만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껏 3년 동안 비밀 지켜드렸더니 돌아오는 게 이거라면 그냥 여기서 다 까발릴게요. 시아버님 생신이시기도 하니 되도록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 이 사진 알아보시겠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선 그간 3년이란 시간 동안 이분과 바람을 피우고 계셨어요. 저는 제 핸드폰의 사진첩을 열어서 시아버지에게 당시 찍었던 시어머니의 바람 현장 사진을 보여드렸고 제가 보여준 사진으로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새파래졌고 시아버지 얼굴은 경악으로 번져갔어요. 당신 저거 뭐야? 당신이 왜 저 이상한 놈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저 여과는 뭐고? 왜 말을 안 하고 있어? 얼른 바른 대로 설명하지 못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바람 아니에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유경이 제가 나 모함하려고 이상한 사진 찍어와서는 저러는 거라고요. 너 어디서 뭐 이런 못된 짓은 배워가지고 시애미들 모함하려는 거야? 당장 그 핸드폰 안 치워? 아마 어머니 핸드폰을 보시면 그분이랑 나눈 문자 같은 것도 많을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아버님.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시아버지는 거의 반강압적으로 시어머니 핸드폰을 빼앗아 문자함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김미숙으로 저장되어 있던 그 할아버지와 자기야 사랑해라는 식으로 나눈 문자가 수십 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모든 걸 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밀치셨고 시어머니는 뒤로 나동그라지셨습니다. 남편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버님을 말리지 못한 채 문자함만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말 그대로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당황하셔선 계속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꾸며낸 짓이라고 말하길 바빴어요. 내가 아니라니까. 제가 다 한 짓이야, 제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예? 참, 그 모습을 보는데 시어머니가 비참해 보여 한편으론 안쓰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마당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약한 저 하나 붙잡아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시니 정말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바보가 아닌 시아버지께선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시며 난리가 나셨고 그제야 남편이 엉거주춤 시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시아버지를 말리다가 제가 거들어도 이 사태가 멈춰질 것 같지 않자 그냥 포기하곤 애만 데리고 남편도 놔둔 채 집에 먼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심 저지르고 싶던 일을 저질러 후련한 마음, 그리고 뒤따라오는 찝찝한 마음. 그 두 가지가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허나 그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온갖 걸로 구박하시고 부려먹으시면서도 그토록 당당하셨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자 혼란이 가라앉으며 인과응보,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언젠가 밝혀질 걸 저로 인해 밝혀진 것뿐이라고. 3년이나 지켜드렸으면 오래 지켜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와선 저도 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있는데 몇 시간 뒤 온 남편이
힘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선 제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3년이야? 나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 당신 괜히 충격받을까봐 말 못했어. 나만 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어머님 비밀은 지켜줄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더라. 그동안 시어머니가 쓸데없이 나 부려먹은 거 다 참아왔지만 내가 당신 꼬셔서 돈 적게 넣었다느니 하는 말들부터 괜히 빈정대시는 것들 듣는데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다고 봐. 그러니 오늘 일로 나한테 뭐라 할 생각 하지 마. 알겠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다만 나도 충격이 커서 그래. 나 들어가서 쉴게.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도 한숨을 쉬며 힘없이 뒤돌아 섰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 일로 충격이 크셨는지 시어머니와 별거에 돌입하셨고 그 이후로 전 시댁에 갈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고 다시 어찌저찌 해서 두 분이 함께 살게 됐지만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냉랭한 것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근데 이쯤 되니 제가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처음엔 제 행동에 별로 후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어쩌면 정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미웠지 시아버지에겐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괜히 시아버지에게 상처를 드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히 일을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화가 나다는 눈으로 쳐다보긴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외출 금지까지 당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양심 한 구석이 찔리는 느낌입니다. 혹시 제가 취할 수 있었던 더 현명한 대안이 있었을까요? 이미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알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키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제게는 그 바람 사실을 밝히는 게 최선이라 그렇게 했을 뿐인데 물론 지금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이전과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합니다. 만일 제가 택했으면 더 좋았을 방법을 아시는 게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